안녕하세요. 숨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온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비결핵 황상균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긴 뜸 화상 자국으로 법정에 서게 된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름 호흡기 질환이라는 한우물을 오래 파는 과정에서 생긴 산전수전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환자분의 임상 증상도 나빠지고 뜸 자국만 안겨주었더라면 저에게 정말 아프기도 하고 부끄러운 기억이겠지만, 비결핵 황상균으로 인한 기침 가래 증상은 싹 좋아져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또한 성장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때 법정에 서게 된 일이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두 번째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개원을 하고 첫 번째로 법원에 가게 된 일은 어떤 일이었는지와 이와 관련해서 폐기능 검사의 활용, 그리고 이 검사의 허가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었던 것은 8년 전쯤인데요. 어떤 환자가 차트의 주증상으로 호흡곤란을 적어서 왔어요. 보통 본원의 환자분들은 저에게 오기까지 이런저런 호흡기 증상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오시는 편이고, 그런 만큼 치료에 간절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멀리서 찾아서 오시는데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오시겠죠. 그런데 그때 그분은 조금 뭔가 다르다 싶긴 했어요. 제가 보통 환자분들이 오시면 A4 용지로 이렇게 한 장을 적어가면서 그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보통 보호자분들이 같이 오시면 그 설명을 녹음을 하기도 하고, 원장님 그거 적은 거 저 복사해서 주세요 할 만큼 집중을 하시는데, 그분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평소에 호흡곤란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나 보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가셔서 치료 프로그램은 등록도 하시고 치료는 몇 번 더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다 정도의 느낌은 받고 넘어갔는데, 그로부터 한 석 달인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법원에서 우편이 왔어요. 알고 봤더니 그 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에 걸리니까 호흡이 가쁘고 힘들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측정을 거부했던 것이죠.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화제가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비슷한 경우였죠.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호흡곤란에 대한 치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본원을 찾았던 것이고, 법원에서는 저를 중요 참고인으로 소환을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원을 가게 되었죠. 휴가도 아니고 평일에 예약 환자 싹 미루고 법원을 간다? 사실 유쾌한 일은 아니었죠. 만약에 서초동 중앙지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더라면 우리 한의원의 위치상 금방 다녀오기라도 할 텐데, 그때 그 법원의 위치가 인천지법이었거든요. 오전 진료를 완전히 싹 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리였죠. 그때 법원에 출두하기 하루 전날에 제가 그 환자분에게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그게 또 그분에 대한 예의라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일 법원에 가게 되면 양심에 맞게 진실을 말할 거라고, 이건 섭섭할 일은 아니라고.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 가서도 그런 증언을 했어요. 이 환자분이 그때 호흡곤란의 증상으로 본원을 오신 것은 맞지만, 그 환자분이 호흡곤란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폐기능 검사는 증거 능력으로는 부족하다고. 폐기능 검사의 수치는 낮았지만 이 검사는 피검자, 즉 검사를 받는 사람이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자의에 의해서, 환자분의 의도에 의해서 충분히 낮게 측정이 될 수도 있고, 이 환자분은 당시 산소 포화도는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음주 측정을 못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증언만 하고 퇴장을 했기 때문에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신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폐기능 검사는 호흡기 질환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로서 참고하는 내용은 맞는데, 그런데 이것에만 너무 목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검사의 신뢰성이죠. 이 검사는 환자의 컨디션이나 검사를 진행하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100m 달리기가 그렇잖아요. 어떤 날은 좀 잘 뛰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뭔가 몸이 좀 무겁고 잘 안 뛰어지는 날도 있죠. 폐기능 검사도 그날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내가 진짜 올림픽 금메달 따겠다는 의지로 분다거나 세게, 또는 검사를 진행하는 임상병리사분이 환자를 치열업하는 거죠. 막 복수하도 주면서 더 세게, 환자분 더 세게, 끝까지 이렇게 비도 맞추면서 이렇게 하면, 그날 파이팅을 잘 불어 넣어 준다면 결과도 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환자분이 그 전날 감정 상한 일이 있어서 기운이 없기도 한다거나, 또는 검사를 진행하는 임상병리사분이 좀 못 분다고 눈치를 줘서 열심히 불기 싫었다, 이러면 아마 그날 검사 결과는 이전보다 낮게 측정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 검사는 어느 정도는 이제 큰 틀을 보고 평가를 해야 맞는데, 보통 병원에 가면 질문을 이렇게 환자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수학을 이전 시험에서는 92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91점을 받았다 칠게요. 그런데 이걸 점수가 좋아졌냐 나빠졌냐의 이분법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것도 떨어진 거죠. 1점이라도. 그런데 큰 차이는 아니죠. 여전히 우수한 성적이죠. 반대로 100m 달리기가 이전에는 16초 44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리기 해보니까 16초 40을 찍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약간 빨라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미미하죠. 흔히 하는 말로 독인객인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좋아졌냐 나빠졌냐로 평가하면 좋아졌다고 평가되겠죠. 큰 의미가 없는데도 말이죠. 환자분들은 질환에 대한 충분한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나마 숫자로 찍히는 게 이 폐기능 검사란 말이에요. 숫자는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들이 이 폐기능 검사를 실제 활용 가치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떨어졌다 이러면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저번 시간에 언급드린 것처럼 폐활량을 늘리려고 억지로 그런 도구들도 하게 되고 심호흡을 계속 한다거나 막 열심히 해보고 이러는데 저는 그냥 순리에 따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폐기능은 어느 정도는 한계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흉과 크기 때문이에요. 이런 외부로 노출된 팔다리 근육은 열심히 운동하면 이론상 계속 크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폐기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폐는 아무리 우리가 크게 벌린다 하더라도 이 흉곽 보다는 클 수가 없거든요. 흉곽 안에 폐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성장을 하고 있는 10대나 20대 중반까지는 상체 운동에 따라서 이 흉곽의 크기나 골격이 바뀌기도 하는데 호흡기 질환이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50대 이상의 나이에서는 이 흉곽의 크기는 사실상 더 이상 늘리는 게 한계가 있죠. 차라리 저는 정말 단순히 숫자에 집착을 할 거면 산소 포화도나 맥박을 꾸준히 평가를 한다거나 이것도 이제 숫자로 찍히니까요. 또는 허벅지 둘레나 체중을 재서 그걸 계속 환자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것이 호흡기 환자에게는 훨씬 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지표가 호흡기 환자 예후에는 더 직접적이고 연관관계도 높거든요. 대신 폐기능 검사를 활용하려면 차라리 조금 더 자세하게 환자분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단순히 폐기능이 나빠졌다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그 의미를 자세히 알려주는 거죠. 제가 여기서 그 큰 틀을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폐기능 검사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FVC이고 하나는 FEV1인데요. 첫 번째 FVC는 총 폐활량이라고 하는데 폐기능 검사 흉내를 내볼게요. 네, 최대한 마시고 최대한 끝까지 불어낸 공기의 총합, 이게 FVC고, 그리고 또 하나 FEV1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1초간 호기량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불어낸 총 폐활량 중에서 시간상 앞쪽 1초에 나간 공기의 양이에요. 이 1이 1초라는 뜻이거든요. 이 앞쪽 1초에 나간 공기를 왜 확인을 하냐면 정상적인 사람은 총 폐활량 중에 75에서 80% 정도 이상의 공기는 이 앞쪽 1초 안에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격한 운동을 한다거나 위급 상황일 때 산소 섭취량을 확 늘리면서 세게 뛰거나 또는 잠수 등을 하려고 이런 예비 용적을 가지고 있는데 위급 상황에서는 공기가 팍팍 들어오고 팍팍 나가야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기 교환은 이 앞쪽 1초 안에 빨리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내 폐로 들어온 공기가 앞쪽 1초 안에 확 나가지 않네? 잘 나가지 않네? 이러면 우리 폐 안에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이를 폐쇄성 환기장애 또는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부르는데 흉내를 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정상적인 사람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폐쇄성 환기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느낌 오시나요? 이때 폐쇄라는 뜻이 확 시원하게 나가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폐쇄성 환기장애를 일으키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관지가 좁아진 거죠. 들이마신 공기가 확 나가려면 기관지의 내경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좁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 확 불어내려고 할 때 교통체증의 병목 현상처럼 좁아져 있는 통로로는 공기가 확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수치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천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확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폐를 짜는 힘이 약해져서 그래요. 흡입은 천천히 하면 되긴 되는데, 즉 이렇게 되긴 되는데 순간적으로 확 짜지를 못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질환이 뭐냐면 바로 폐기종입니다. 폐포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을 폐기종이라고 하는데, 폐기종이 조금만 있을 때는 폐 기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폐기종의 범위가 커지고 나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폐가 탄력을 상실하게 돼요. 우리가 공기를 뱉어내려면 흉곽을 이렇게 수축시켜야 되거든요.
폐 안에 구멍이 숭숭 나 있으면 이걸 수축시킬 때 헛바퀴 돌듯이 그 부분은 안 짜지게 됩니다. 그 부분은 공기가 나가질 않는 거죠. 이걸 호흡 생리학적으로 보면 죽은 공간, 즉 사강이라고 하는데, 이 사강의 볼륨이 늘어나면 폐가 부풀긴 하는데 잘 짜지지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폐쇄성 환기장애에 속하죠. 이런 천식과 폐기종, COPD 같은 폐쇄성 장애는 총 폐활량 FVC뿐만 아니라 1초간 호기량, 즉 FEV1도 변화도 꼭 같이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비율이죠. 내가 총 내뱉는 공기 중에 앞쪽 1초간에 나가는 공기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잘 유지되느냐, 이것도 잘 봐야겠죠. 대학병원에서 천식을 진단 내리는 과정을 보면 흡입기, 벤토린 같은 걸 주고 나서 이 FEV1의 변화를 관찰하거든요. 그런데 흡입기를 하고 나서 이 FEV1의 수치가 12% 이상 차이가 나면 천식이라고 진단을 내려요. 그런데 만약에 12%까지는 못 미치고 10%의 변화만 보였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분은 엄밀히 말하면 병원에서는 천식은 아니라고 진단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천식 경향을 어느 정도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분이 맞아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폐기능 검사를 만약에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하면 이분은 그냥 천식이 아니라고 진단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나는 천식이 아니야, 나는 다른 병이야, 이런 사고로 접근하면 안 되죠. 차라리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나는 점점 천식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폐기능 검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거겠죠. 일단 제가 먼저 폐쇄성 환기장애 설명을 드렸는데, 폐기능 검사의 이상에는 크게 보면 장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폐쇄성 환기장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한성 환기장애가 있어요. 제한성 환기장애 또는 제한성 폐질환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공기를 흡입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는 분들이에요. 자, 이것도 제가 흉내를 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폐쇄성 환기장애 이게 잘 안 된다고 했죠. 이게 정상인데 잘 안 짜지는 거, 안 나가는 거, 이렇게 되는 게 폐쇄성 장애인데, 제한성 환기장애는 뭐냐면 이렇게 늘리는 거, 이 동작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흉내를 보면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이런 제한성 폐질환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뭐냐면 폐섬유증입니다. 폐섬유증에서는 간질 조직이 섬유화가 되고 나면 폐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폐가 잘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환을 말랑말랑한 찰흙이 시멘트처럼 굳어버린다, 바뀌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간질 조직이 굳어버리고 나면 폐가 잘 늘어나지도 않지만 산소가 잘 투과되지도 못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가중해서 나타나죠. 이런 제한성 폐질환은 폐가 잘 늘어나지 않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폐기능 검사의 항목 중에서도 총 폐활량, 즉 FVC를 잘 살펴봐야겠죠. 실제로 병원에서도 그 수치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럴 때 간혹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혹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이 질환이 워낙 중증으로 갈 수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도 교수님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 몇 프로나 진행을 했나요?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환자는 질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알아듣기 쉬운 표현을 원하게 돼요. 암은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해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원하는 건데, 그런데 폐섬유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에요. 그런데 환자는 알아듣기 쉬운 숫자를 희망한다, 숫자를 동반한 표현을 희망한다? 그러면 폐기능 검사 수치를 그냥 말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능 검사는 체형이 마른 분들은 흉곽이 작기 때문에 열심히 불어도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이 되고요. 흉곽이 큰 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도 폐기능 자체는 마치 정상인 것처럼 측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폐기능이 워낙 좋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능 검사는 이 검사만을 가지고 단독으로 해석한다거나 또는 이 검사의 결과만을 가지고 호전과 악화 여부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한 다른 지표들, 흉부 CT나 체중 변화, 임상 증상 등을 같이 고려해 보면서 해석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폐기능에 너무 목을 매면서 억지로 폐활량 늘리는 오류도 줄일 수 있고 호흡기 질환을 바르게 해석하고 관리하게 되겠죠. 자, 오늘 중간에 폐기능 검사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완벽한 이해보다는 오늘 동영상은 폐기능 검사는 호흡기 질환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여러 항목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